반등은 나왔지만 믿을만한 반등, 진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깨지면 또 들어갈 것 같다. 박사님. 저는 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시기들일 때 가장 힘이 됐던 자산은 주식이 아니었냐. 현재 주식 시장은 2600까지 쭈르륵 갔다가 이제 좀 많이 반등은 했죠. 2700 뭐 중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반등은 기술적인 그냥 단순한 반등인 건지, 이제 상승을 위한 반등인 건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죠. 상승을 위한 반등이 나오려면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딴 거 없나요? 일단 뭐 3월 10일 날 그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 편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앞두고 미리 좀 사잖아요, 원래. 네. 그 인덱스 펀드 편입을 앞두고. 네. 그런 매매가 나오면서 LG 엔솔을 살려면 뭐 딴 걸 팔아야. 그렇죠. 이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뭐 미국장 좀 조정받았다 그러지만 미국장 조정받은 거에서 반등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 수급이 안 좋고, 우리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외국인 파는 것도 있지만 국내 기관들의 화력이 약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그때까지 이제 좀 뭐 인덱스 펀드 편입을 앞둔 여러 가지 매매들이나 이런 것들, 수급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땡겨 반영이 된다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시장이 회복은 해볼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싸서 반등이 나왔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왔지, 뭐 이렇게 시장이 시원하게 돌아갈 만한 호재가 지금 나와서 상승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다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차 지난달에 와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제 연말에 1,200원, 1,200원 갈 때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송 출연하고 또 샀거든요, 제가. 2,700 깨질 때 또 달러 팔아서 좀 샀어요. 그래서 물론 사고 또 물렸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고 이제 물린 거가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미국장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보고서, 특히 요새 게임주까지 저러고 있는 거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좀 조정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매물벽이랄까, 또는 반등하면 매도하겠다는 분들이 좀 여전히 시장에 많다 보니까, 반등은 나왔지만 믿을만한 반등, 진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김 작가 TV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면, 2,700 깨지면 또 들어갈 것 같다. 박사님. 저는 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좀 사고 있어요. 좀 사고 있는데, 설 전에 사던 것만큼 열심히 안 사는 그런 정도인데, 사긴 살 텐데, 적극성을 갖고 살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자신 없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받치는 정도의 매수를 할 거고, 좋아하는 지수 때는 2,600도 좋고 2,500 가면 더 좋아하면서 더 세게 살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700 밑에 600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팔던 국민연금도 팔기보다는 이제 사는 쪽으로 돌아설 여지도 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밸런싱을 들어가는 거는, 제가 사실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모방해서 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출신이시니까. 저 퇴사한 지 6년이 지나서 이제 좀 모르는데, 대략적인 자산 배분의 철학은 우리 공유하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뭐 얼마면 산다 이런 계획은 없겠지만, 저라면 제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레벨, 그리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르는 불균형을 생각해 보면, 2,600 가고 뭐 예를 들어 2,500 간다 그러면, 이 연금이 이제 그때는 저가 매수에 또 기반이 되는, 또 시장을 받쳐줄 수도 있는, 아무튼 그런 되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사님은 뭐 쉽게 정리하면 2,700이 1차 매수선, 2,600이 2차 매수선, 2,500이 한 3차 매수선 정도로. 그때 되면 정말 미국 달러 주식이나 제가 리츠나 뭐 채권 들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을 아마 팔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저는 좋아할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저는 1차나 2차 정도에서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저점선으로 보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올라가는 거를 크게 생각하시는 또 않는 뉘앙스예요? 예, 그냥 싸니까 사는. 이 정도 레벨에서 사서 손해 본 적은 잘 없는, 한 1년 버티면 그냥 뭐 시장에서 또
배당도 받고 또 반등도 나오다 보면 너 괜찮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화끈하게 오르려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좀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마진뎁, 한국은 신용융자든 뭐 또는 주식담보대출이든 아무튼 이런 부채가 좀 많이 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털려야 돼요, 사실은 좀.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참 좋죠. 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베팅해서 성공한 거니까 저도 그 기분을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망했던 이야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벌 때는 정말 좋은데 이게 한번 손실이 나면 그 뒤에 복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라서 이런 레버리지성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잔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꺾이면 이게 참 시장이 건전해진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올 매물이 많이 소화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정말 인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벤트가 좀 터지면 오히려 이게 악재 노출에 따르는 시장에 좀 나올 게 더 뭐 있냐. 그래.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그렇죠. 확실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반영이 되고 나면 이게 그 다음은 시장이 또 한 번 반전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뭐 예를 들어 다시 3,000을 간다, 3,300을 간다 이렇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시장이 그래도 활기를 찾을 만한 여력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3월 미국 FOMC도 아직 좀 남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인덱스 펀드 편입 이 이벤트도 아직 3월 초순이죠. 3월 10일인가 그럴 텐데 그것도 아직 남았고, 또 반대 매매 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신용융자 잔고는 여전히 좀 많이 높은 편이고, 꺾이긴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높은 편이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분으로 좀 대응하는 거지, 이걸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연준은 3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상 이번에 할까요? 안 하면 쇼크다. 안 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안 하는 게 쇼크다. 그러니까 0.5% 인상하면 좀 놀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차라리 시원하게 0.5%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매는 좀 한번 맞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올해 6번까지도 보는 분위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2년 만기 국고금리가 중요한데요. 이 2년 만기 국고금리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향후 2년간의 정책금리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1%다. 그럼 내년까지 8번 인상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1%니까 지금 제로에서 1%가 되면 내년 인상하는 건데, 그럼 내년에도 4번 인상, 올해도 4번 인상을 반영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1.2, 1.3까지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올해 5번 이상, 내년에도 5번. 그러면 이 분위기는 올해 6번까지도 지금 시장은 반영하는 거죠. 올해 6번 금리 인상이면 1.5%까지 간다는 건데,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차라리 충격받을 거면 0.5%를 올해 3, 6, 9 3번 인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러면서 충격은 다 받아놓고 그러면 좀 쉴 가능성도 있고, 또 연말에는 미국 그 중간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했을 때 원래 금리 인상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정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시장은 일단 이게 한다 안 한다는 이제 거의 결정돼서 한다, 3월에 한다는 건 결정이 됐는데, 그때 얼마 인상할 거냐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는 중이니까 차라리 빨리 3월 하순인데 3월 하순에 열리는 FOMC 빨리 열렸으면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좀 끝나야 시장이 좀 힘도 찾고 할 텐데, 그때 레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현 수준을 유지해서 거기서 힘받고 가면 더 좋은 거지만, 만에 하나 뭐 다시 2,700 간다든가 2,600 가면 저는 또 사는 쪽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더 악재가 뭐가 있냐, 전쟁 말고. 전쟁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런 정도에서 보면 우리 경제 여건이나 또는 주가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저는 그래도 그 시장에 대해서 바닥이다 이건 아니지만 뭐 사고 싶은 레벨이 왔는데 고점에서 20% 빠졌는데, 이럴 때 주식 안 사면, 그러니까 지수가 20% 빠졌는데 이렇게 좀 우량주들조차도 반토막 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럴 때 주식을 안 살 거면 그동안 왜 했냐 이거죠. 저는 그런 쪽의 입장인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의 시기이고, 또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인지 영업인지 그게 4조 클럽을 달성했더라고요. 이익이죠. 순이익이죠.
은행들이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하면 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하반기부터 박사님께서 은행주를 좀 좋게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많이 올랐죠. 예, 안 빠지더라고요. 좀 더 그러니까요. 사가고 싶은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또 배당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더 늦었을 수 있잖아요. 뭐 늦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베팅을 하는 쪽이 아니니까 네. 시장 조정받을 땐 거기도 좀 장중에 밀리고 그런 힘드니까 그렇죠. 그냥 그럴 때 그냥 조금 사는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몇 번 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셔서 일단 그 지난 12월에 살 때는 주식시장이 좀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 샀냐면 좀 약간 그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는 식으로 샀어요. 우리 국내 자산이. 그래서 이제 둘 다 샀는데 둘 다 물렸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도 올랐잖아. 그리고 이제 그 1월 말에는 너무 험하게 빠지니까 그때는 이제 달러를 좀 팔아서 한국 국내 주식만 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 건데 만약에 이제 또 되면 아까 우리 김 작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국내 주식을 살 텐데 그때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저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인 내수주를 사지 않겠는가. 내수주라는 것은 제 책에서 나오지만 내수주. 예,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수 업종 지수고 거래도 잘 되는 게 은행 업종 지수에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고요. 또 하나가 헬스케어. 요새 되게 헬스케어가 힘들지만 그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만들어진 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그리고 또 거래도 꽤 되는 그런 펀드들이 수출 좀 둔화되고 환율 오르고 이럴 때 좀 시장이 지금이죠. 이런 때는 내수주들의 방어력들이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하니까 저는 빨리 정말 증선이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죠? 우리 3월에 이벤트가 3개나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뭐 있죠? 중선위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중선위가 뭐 하는 곳이냐면 기업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 뭐 이걸 저 상장 폐지를 하네, 징계를 하네 하는 그런 것들, 이벤트들이 요새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죠? 많죠. 예, 그런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게 대략 3월이면 끝나니까 예, 그런 일정들도 좀 있고 요새 사실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많았죠. 내 종목 이야기 하려니까 너무 슬퍼서. 희한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개미잖아요, 이제는. 저도 개미인데 주변의 투자자들 중에서 진짜 이번에 상장 폐지 결정 난 그 회사 네. 지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뭐 정말 세상 잃은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너무 있어서 아직은 있어서 또 3월 초에 우리 선거도 제가 계속 이벤트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월에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일정도 있고 또 상장 폐지 기업들 문제들도 있고 또 인덱스 펀드 편입 문제도 아까 있었고 여기에 미국 FMC까지. 그러니까 2월은 그냥 싸게 뭐 좀 시장이 마냥 이런 이벤트에 대한 우려 또는 시장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걸로 쏟아지면 좀 이벤트 다 끝나고 나면 시장이라는 게 또 희망을 찾는 거라서 그래서 싸다. 이벤트 집중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모멘텀이 약해진 거지. 이익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쩌면 더 날지도 모르는 이익 레벨인데 꺾였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꺾였다는 건 동의. 그래서 저도 내수주 사자고 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심하게 시장이 두들겨 맞을 때는 좀 사고 싶은 그런 레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축인 부동산 시장 점검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서울 경기. 요즘 실거래 하락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성파구 같은 경우 하락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신문기사 보니까.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서울 집값? 이게 별로 저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진짜 이렇게 빠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뭐 상승할 것 같다고 하시는 뭐 전문가에 나오셨을 때, 그 시청자분들 댓글에 꼭 그런 게 나와요. 너희들 하락 뉴스도 안 보냐? 아니, 이렇게 하락 뉴스도 나오는데 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어요. 20점. 전국? 예. 그게 1, 2% 조정받는다. 하락입니까? 저는 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는 좀 슬프더라고요. 작년에 그 세종시가 1% 빠졌나? 그런데 세종시가 2020년에 44%인 걸로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릅니다만 제가 이제 즐겨보는 데는 KB부동산. 예. KB부동산 가격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40% 넘게 올랐어요.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43인지 44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오르고 작년에 1% 빠졌어요. 자, 세종이 빠진 건가요? 이게죠. 40% 오른 거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년에 20% 오른 게 올해 1, 2% 빠진다. 저는 그럼 조정이라고 안 보는 거죠. 작년에 그 말도 안 되는 급등이 저는 정말 작년에 좀 너무 심하다 그랬잖아요.
공포스럽고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네. 제가 지난해 하반기 와서 우리 김작가 TV의 구독자분들한테 네. 야, 부동산 이제 따라서 하는 건 정말 저는 무섭다. 이제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그래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속 간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 2% 빠진다. 뭐 예를 들어 19억에 거래된 게 제가 오늘 어디 뭐 아파트 단지를 보다 와서 그런데 네. 요 동네에서 제가 심심하면 맨날 가는 게 아파트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부동산 다니는 게 부동산 다니는 게 제 일이니까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산책 겸 해서 오늘 날도 따뜻하고 해서 다니니까 얼마 전 실거래가 19억 찍었던 아파트 단지가 18억 하더라고요. 18억 매물이 나왔어요. 물론 약간 층이 안 좋아요. 자, 근데 전부 20억, 21억 내놓던 물건 중에 18억 나왔다. 빠졌지. 맞지. 근데 그게 재작년 2년 전에 그게 얼마였냐면 10억대 초반이던 게 19억 찍고 18억 하는 게 빠진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에 전월 대비 가격이 좀 탄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났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의미 있는 하락이 와장창 예를 들어서 막 20, 30%, 10%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아닌 호가로 20억 찍었던 게 18억짜리 매물이 나왔다. 빠진 건가. 그냥 이건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정당,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하는 두 양대 정당 후보님들의 공약을 요새 좀 보니까 310만 원, 뭐 250만 원, 뭐 그것도 그렇고 공급도 많이 는다 그러지만 네. 또 한시적으로 아무튼 다주택자 매물 양도세 좀 경감해 주겠다는 네. 공약들이 두 분 다 나오신 걸로 저는 아는데 이건 신문 기사 참조예요. 저도 보고 온 거니까. 그러면 그 매물 나오는 걸 누군가는 받고 싶어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받겠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 안 나오던 시장의 거래가 씨가 말랐던 게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조정 후에 근데 그 뒤에 그러면 더 빠질 거냐? 그 매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거냐라고 물으면 주택 시장을 결정짓는 게 이제 네 가지 있다. 제가 맨날 하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 공급. 공급은 뭐 몇 년 뒤에 늘 거니까. 이거는 전혀 강세 요인이다. 금리 오르고 있다. 이거는 악재다. 근데 옛날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하우스푸어 사태 때 금리가 8%씩 가고 9%씩 가던 시기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보금자리로 온 금리 뭐 보면 2% 3%대인데 오르긴 올랐지만 그냥 뭐 저금리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는 게 성장이잖아요. 경제 성장. 네. 경제 성장 어떠냐? 작년 4%에 올해 3%. 우리나라 지난 뭐 10년간 성장률 평균 성장률 2%였는데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경제 성장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냐? 네. 그죠? 주택 구입 부담. 봤더니 이거는 역사상 최악이다. 그죠? 지금 뭐 너무 비싸니까. 그럼 작년에 급등했으니까. 그럼 두 개, 그렇죠. 두 개 나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합이고 뭐 강보합 정도인 거지.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아무튼 크게 안 빠지는 상황이지. 이게 급락으로 간다라고 말하려니까 경기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물가 3% 오르고 성장률 3% 나오면 올해 6% 명목 성장률 6% 나는 거잖아요. 명목 성장률 6% 나는데. 물론 작년에 땡겨서 올랐지.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명목 경제가 한 6% 성장할 정도로 최근 한 10년 내 가장 좋은 경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데 거기다가 아까 뭐 은행 뭐 4조씩 영업이익 나는데 보너스가 얼마나 갈 텐데 거기다가 이번에 뭐 철수했다는 모은행 그 외국계 모은행 뭐 퇴직금이 몇 조가 몇 조 뭐 몇십 조 풀렸다는 그런 루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양극화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은 참 마음 아픈데. 이 영상 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 지금 경기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틀릴 거예요. 저는 맨날 틀려요. 여러분 인정. 근데 이제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 저 김작가 TV 제가 벌써 뭐 한 10번 온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제 채널만큼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작년보다 올해 좋아지는 업종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업종. 조선. 그렇죠. 조선 업종 뭐 도구 다 찼다 그러고 성과도 엄청 오르고. 그 우리가 중국한테 작년에 결국 뭐 수주량에서 2등 밀렸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우전부터 열심히 다 받아가지고 도구가 다 차는 바람에 못 받는 거잖아요. 성과도 엄청 오르는 조선. 좋겠죠. 두 번째. 이렇게 수요 산업들이 좋아지고 막 그런 업종들이 좋아지는데 철강 나쁠까요? 후판 가격 막 올릴 것 같은데? 세 번째. 전쟁 난에 뭐 그러면서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석유 업종이나 화학 업종이 나쁠까 그래?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0만 원, 뭐 150만 원 그러는데 건설업종이 나쁠까요? 자, 건설업종이 이렇게 막 착공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지어대는데 시멘트, 건자재, 가구, 뭐 싱크대, 뭐 저기 뭡니까? 가전제품 이런 쪽이 나쁠까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우리 락다운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행, 호텔, 관광, 레저, 숙박 이렇게 나쁠까요? 작년만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적자가 이어지는 거 있을 동의한다니까요. 유가 오르는데 운임 뭐 저거 해봐 남는 거 없다. 난 그 말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더 나빠질 게 없고 올라오는 업종들이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데 한 8개, 9개 나오잖아. 네. 여기다가 반도체가 뭐 몇 년 더 간다는 이야기다 슬금슬금 나오고 저기 뭐 모건 스탠딩가 어딘가 뭐 윈터 이즈 커밍 그러더니 말도 왔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2차 전지 물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음에 안 들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급을 안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래가 창창하니까 우리가 공무시장에 그렇게 돈을 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그렇게 나빠요? 전기차 시장이 정말 그렇게 나쁠까? 또 지난 1월 달에 기아차가 영국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라는 거 아세요? 그만큼 잘 팔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뭐 작년보다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줄까요? 그럼 안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늘지는 못한다 그러지만 줄어들 것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말 심각하게 나빠지는 업종이 어디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뭐. S22 나온다던데. 예, 그것도 3가지로 나온다며. 네. 저도 살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휴대폰 좀 바꿔볼까 예, 생각 저도 중이에요. 2년 만에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이폰 나오는데 보니까 뭐 다양하게 나오고. 네, 새 종류. 예, 그리고 뭐 열도 좀 덜 난다고 그러니까 뭐 믿어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고민이 폴을 살까? 네. 요거 기다렸다가 이걸 살까? 일단 내일 한번 저 회사 근처에 그 쇼룸이 있는데 저는 좀 거기 한번 접는 게 가보려고. 잘 안 맞더라고요. 예,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아주 나빠지는 업종이 어디 있냐라는 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이게 이제 탑다운 투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작년보다 올해 모멘텀이 없다는 동의. 난 정말 동의한다니까 이건. 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뚜렷하게 나빠지는 업종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뭐 게임 업종이 신작이 조금 뭐 이번에 어떤 회사가 안 좋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산업은. 또 인터넷 요새 좀 힘들죠. 네. 뭐 우리가 저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안 쓰고 카카오 택시 안 부르고 네이버 스토어 우리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성장은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서 뭐 또 우리가 이제 힘들었던 거 제가 그냥 이게 힘든 업종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이오가 요새 좀 힘들다 그러지만 맞아요. 우리나라 수출 통계 제가 좋아하는 지난번 시간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수출 통계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있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이벤트는 분명히 있지만 산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경기 안 좋다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됐고 내수 시장에서 특히 자영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재정 쓰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참 안타깝지만 네.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산업은 이게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네. 결국은 사람들의 소득 전망, 금리 수준, 주택 가격의 절대고 가격 그리고 신축 주택의 공급 여부 이 4가지가 시장을 결국은 결정짓는데 금리 오르고 경기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고 또 주택 구입 부담도 심하다라는 건 알지만 항상 이거는 작년보다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만 네. 절대적인 어떤 가격 레벨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플레에 의해서 네. 성장률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 역사적인 금리 레벨에 비하면 금리도 아직도 낮고 주택 공급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고 네. 이런 거는 좀 같이 보자. 그럼 박사님 지금 의견 한 번만 정리만 하고 갈게요. 그럼 10억짜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9억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다시 10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아까 전에 작년에 뭐 5억인 게 10억이 됐는데 그럼 지금 1억 떨어져도 이게 하락인 거냐 볼 수 있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가격대에서 이제 보합 유지한다는 내지는 건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반등 가능성도 있는.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아까 했던 그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매매 공방이 이제 있겠지. 여기서 그냥 주풍낙엽으로 붕괴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오히려 내년 이맘때 돼서 1년 동안 상승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저보고 베팅하라 그러면 약하지만 플러스 쪽에 저는 베팅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다. 그러나 빠진다고 베팅하려니 겁난다.
그냥 그런 식이고 이렇게 희망을 좀 담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빠져서 조정받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경제 성장이 명목 성장이 한 6% 나오는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제로다 이러면 사실 6% 싸진 거거든. 소득 대비 싸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거품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전망은 약간 희망을 담아서 하는 전망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돈의 흐름이 올라타라해서 전에 못했던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주제는 이제 자산 배분인데, 그렇죠. 자산 배분이란 무엇이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뭐, 우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예, 자산 배분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네. 짬짜면이다. 짬뽕도 좋아하지만 우린 짜장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이 만든 이노베이션 짬짜면. 그 짬짜면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짬짜면 잘 안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요새는 또 볶음밥을 넣죠, 거기다가. 아, 그렇구나. 3분면. 아, 제가 좋아해요. 네. 볶음밥도 조금 주고, 그죠? 네. 짬뽕 국물도 주면서 네. 짜장면도 주는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학가에서 이 집을 살아서 그래요. 그 대학가에 있는 대학교 주변에 그게 많죠. 예, 대학가 주변에 있는 중국집 가면 그 정말 그런 걸 많이 팔고 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은 것처럼 네. 어느 한 자산에 베팅하는 것도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어느 한 자산에 베팅해서 성공하는 것도 이게 정말 좋고 또 그 한 자산에 베팅해서 성과를 거두면 이게 너무너무 짜릿해요. 네. 그러나 한번 잠깐 실수하면 끝이죠. 끝이고 또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잘못 봤네 그러고 다시 거래를 돌리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심리적인 또 고통도 따른다. 그러면 이런 고통 없이 박사님 저 미국의 소매 판매 뭐 미국의 제조업 지수 참 좋은데 그런 지수 말고 나 그냥 편하게 투자하고 싶어요라는 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네. 자산 배분인 거죠. 그러면 이 자산 배분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뭐 짬짜면이든 아니면 볶음밥이든 이런 것에 자산을 배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1. 우상향하는가. 우상향. 그러니까 자산이 꾸물꾸물이든 가파르게든 모르지만 아무튼 인플레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꾸물꾸물 1년 지나고 보면 올라가 있냐. 이런 자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예금도 사실은 꾸물꾸물 올라가잖아요.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을 사도 그렇고 주식도 배당을 받으니까 몇 년씩 잃어버린 몇 년 이런 건 하지만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연 그래도 2% 정도 나오니까 그 배당 받은 걸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우상향 하잖아요. 또 뭐 제가 하나 더 하자면 리츠 같은 것도 분배금 짜박짜박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자산들이 우상향해요. 근데 우상향하는 자산을 분배를 딱 할 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냐 면 우상향하는 애들 중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이 안 좋고 채권이 안 좋을 때 주식이 좋았다라는 걸 보면 반대로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자산이 좋을 때 미국 자산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격의 방향은 위쪽이지만 올라갈 때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안 좋은 자산이 뭐냐? 미국 국채가 안 좋거든요, 보통. 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시장에서 어떤 게 안 좋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딱 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한국의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미국의 달러 표시 채권을 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 미 국채가 투자를 해보면 결국은 거기 투자를 하면 우리가 되게 짬짜면 먹는 것처럼 이게 그 주식에 투자했다 목이 탁 막힐 때 짬뽕 국물을 먹듯이 아유 배가 고프죠. 이런 것처럼 둘이 가격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이렇게 어려울 때 미국 달러 자산에 딱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 지금 환율이 1,2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환율이 1,070원, 8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리비리한 동안 환회에서 차익도 생겼고 이자도 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게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반대로 움직이지만 우상향하는 이런 짝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제일 좋은 짝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채권, 미국 국채가 정말 좋은 짝이다. 또 하나.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인 거죠? 예.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두 번째가 한국에다 아파트를 베팅을 했다. 올인했다. 근데 걱정이 많이 된다. 왜? 이거 한 빠지면 2010년에서 13년 사이 그 4년을 빠졌던 하우스푸어 사태 때 실거래가 보면 제가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가 좀 아는데
강남 지역에 지금 재건축 올라가고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한 30%, 40% 빠진 매물들이 속출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그 집값이 빠지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왜냐면 건축비는 재건축이 빠질 땐 더 많이 빠져요? 네, 그게 레버리지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받을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사도 되는데 낡은 아파트를 샀다는 거 그 대지 지분을 보고서 이게 새 집으로 바뀔 거야라는 기대로 사는데 여러분 집값 빠지면 재건축위원회든 재건축조합이 잘 돌아가겠어요? 맨날 싸우지. 그렇잖아요. 제가 재개발 아파트 들어가서 안다니까요. 제가 아직까지도 소송 중인 아파트를 제가 보유했었어요. 그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정말 끝도 없이 소송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해서 여기서 뭔가 벌어들이게 될 기대의 이익이 줄어든다 생각되면 갑자기 비용 문제가 막 터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집값이 쫙쫙 올라갈 때는 규제만 풀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쏟아질 거라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뒤에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쏟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에서 13년처럼 집값이 한 3, 4년 확 빠지면 급매물 기준으로 해서 정말 고점에서 30%, 40% 빠진 매물도 좀 봤어요. 어느 동네라고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뭘까요? 미국 주식이에요. 그때가 정말 2008년, 9년 이후에 미국 주식 10년 대세 상승의 시작이 2010, 11, 12, 13이었어요. 그때만큼 정말 주식시장,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강한 적도 없고 미국 주가도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한국 아파트와 미국 주식이 짝이 맞다. 짝이 맞아요. 또 하나가 97, 98, 99, 2000년까지 우리 그 카드 사태까지. 잊을 수 없다. 그죠? 진짜 그 500만 신용불량자 시대. 그때 저희 형도 한몫했습니다. 정말 대학생이셨는데 그 정말 당시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회사를 이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스카웃돼서 회사를 이제 2000년에 어디 다른 증권사로 옮기게 된 거예요. 좀 연봉을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그 해가 제가 태어난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찍은 해죠. 그래서 언제요? 2000년도에. 야, 지금 이제 그리고 20년 지났네요. 예, 그리고 9.11 테러를 맞아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서 회사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회사를 옮길 때 그 서류를 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서류를 학교 가서 다 떼야 되잖아요. 졸업증명서, 그쵸. 뭐 석사, 직접 가야 되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참 제 학부 성적표를 이제 떼러 제 모교를 갔는데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큰 대문 앞에 끝도 없이 이렇게 의자가 쫙 있는 거예요. 책상과 의자가. 그래서 이상하다. 신입생들 그거 카페 뭐 이런 거 동아리 이런 거 하는 식인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신입생들한테 카드. 맞아. 그 당시에 있었죠. 너무한 거예요. 그때가 가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줄이. 그러면서 뭐 이거 만들면 10만 원 상품권 줍니다. 맞아.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기억하냐면 저도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게 정말 사람 마음이 당장 뭘 준다니까. 그래, 카드 하나 있어야지 기분도 좋은데. 그래서 저도 만들면서 결국은 이제 회사 학교에 본관 가서 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가는 길에 결국 저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집값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미국 최고의 2000년까지 어마어마한 버블이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가 좀 불편하고 내가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를 해서 홍 박사 얘기하는 것처럼 스위칭 투자해서 내가 돈 버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거는 좀 힘들다. 내가 이거는 앞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되시고 그냥 연 한 5%에서 10% 정도 사이. 이게 이제 왜 이런 넓은 밴드를 제가 제시해 드리냐면 타이밍이 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이 자산 배분을 97년에 시작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겠지.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 280에 부동산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 바닥에 자산 배분을 시작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수익률이 아마 10몇 % 날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그러나 반대로 2008년 초에 시작했다. 자산 배분을. 그러면 그때 부동산도 빠지고 집값 주가도 다 폭락하는 최고점에 그 잃어버린 우리가 사실은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시작하면 수익률이 10%는 고사하고 한 5%만 나와도 감사한 수익률이었어요. 연간 수익률. 연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번다라고는 저도 잘 장담 못하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해에 투자를 시작했었더라도 대략 한 5% 정도는 버는 것 같고 또 최고의 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10%도 넘게 버는 거고
연 5%, 10%가 과거에는 2020년에는 아예 그런 수익률을 얻겠다고 투자를 한다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나 2022년이 딱 되고 보니까 야, 5%, 10% 수익을 주는 자산이 있다라는 건 이건 이 정말 우리 요새 뭐 특판 예금 이러면 뭐 다 사람들이 가잖아요. 크게 깨먹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주는 자산에 대한 매력들이 높아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박사님 얘기 듣고 어떤 이런 생각일 수 있잖아요. 아니,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타면 결국 뭐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걸 사야죠. 아, 여기 이제 저가 매수가 또 재미있는 거죠.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이건 단순 가정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이제 5천만 원을 한국 주식을 사고 5천만 원을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샀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2020년 3월이 딱 됐어. 네. 그게 안 오면 좋지만 오잖아요. 5년에 한 번. 요거 이미지 딱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그럼 단위를 낮춰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서 하면 그러면 500만 원을 우리가 네. 주식에 투자를 하고서 500만 원을 미국 국채에 투자를 딱 해놨는데 네. 한국 주식은 그때 반토막 났잖아요. 네. 1,400포인트 갔죠. 네, 그럼 250만 원. 250만 원 되고 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환율이 그때 1,300원 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또 한 600만 원 정도 이상까지, 여기 650만 원에 적어놨네요. 네. 그러면 한 30% 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냥 한국 주식에 바로 투자를 했으면 반토막 났을 텐데 그렇죠. 자산 배분한 덕분에 그래도 900만 원으로 10% 손실로 막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막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벌었는 걸 갖고 이제 좀 불쌍한 애를 사야지. 저가 매수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미국 달러를 팔아서 네. 그러니까 600만 원을 650만 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이제 좀 파는 거죠. 한 200만 원 팔았을 겁니다. 그죠? 네. 200만 원 팔아 가지고 그걸 갖고 한국 주식 200만 원을 사는 거죠. 이걸 리밸런싱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리밸런싱 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한국 주가가 뭐 바닥에서 또 한 4, 50% 오르고 네. 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또 환율이 막 그때 뚝뚝 떨어지면서 한 10% 깨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요 과정에서 잠깐의 한 번만 품을 팔면 수익률도 개선을 시키면서 투자를 하면서 저가 매수의 재미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밸런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산 배분에서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우상향하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사라. 그 짝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왜 묻어두면 안 되냐면 가격이라는 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래서 출렁출렁 거릴 때가 돈 벌 때예요. 자산 배분하는 사람은 변동성은 나의 것. 이렇게 우리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번 돈을 조금 떼서 우리 폭락한 주식을 사고 또 반대로 작년처럼 주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식을 좀 팔아서 미국 국채 또 하락한 미국 국채를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스위칭 왔다 갔다 해주면 이게 저가 매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저가 매수만 하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둘 다 결국 인플레든 뭐 이자든 배당이든 때문에 아무튼 우상향하는 자산은 빠질 때 사야 되는데 그 빠질 때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번 걸로 산다. 그걸 제가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지금 2번 샀다 그랬죠. 1월 초에 한 번 사고 1월 말에 한 번 제가 샀다고 제 페이스북 팔로우 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렇게 매수를 할 돈이 어디서 났어요? 라고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그게 제가 미국 채권도 좀 팔고 미국 주식도 좀 팔고 미국 리츠도 좀 판 돈으로 그걸로 한국 주식이 폭락하길래 한국 채권 폭락하는 걸 조금 산 거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해주면 수익률이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밸런싱이라는 거가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투자자들이 번 걸 팔아서 이익이 난 걸 팔아서 지금 절고 있는 애를 사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축하신 돈으로 사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열심히나 이렇게 투자는 불확실한데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냐? 저축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저축을 하면 그건 내 돈이잖아. 내 돈이 생겼다라고 생각되면 연말이든 6월 말이든 3월 말이든 좋아요. 그럴 때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을 딱 모아서 그걸 갖고 그때 내가 오늘 500만 원 투자해놨는 게 그냥 이건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저 미국 국채는 예를 들어 이거 가정이에요. 1,000만 원 돼 있는데 한국 주식은 500만 원이 돼 있다. 자, 그러면 내 1년 동안 저축한 500만 원을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주는 거죠. 그리고 한 방에 사지 말고 저처럼 한 3달에 걸쳐서. 그죠? 뭐 예를 들어 15일마다 산다. 또는 17일마다 산다. 이런 식으로 한 3달에 걸쳐서 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33만 원씩 133만 원 더 되겠군요. 아무튼 간에 166만 원이네요. 아무튼 그 돈을 이렇게 꾸준히 매달 좀 사주면 언젠가는 바닥을 찍는 날도 오는 거고 또 시장이 더 빠지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축한 걸 갖고 사다 보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나 그때 바닥 잡은 사람이다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박사님 방금 전에 2020년 이제 3월과 4월에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제 그때 주식 시장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2000년에서 2021년 좀 긴 기간을 봤을 때 요 표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요것도 리밸런싱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예, 주시면. 그게 주식에 투자를 하면 네. 대략 뭐 이제 지금은 약간 숫자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거 책 쓰고 여기 폭락했잖아. 이 기준으로만 설명하시죠. 예, 그때는 뭐 이제 주식에 올인하면 34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네. 요 반반 분산 투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반반 분산 투자를 하면 한 330%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수익률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마음이 훨씬 편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2000년에 딱 투자를 했다면 2000년 투자하자마자 9.11 테러 맞았지. 네. 또 2002년에 카드 버블 맞았죠.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맞았죠. 2004년에 차이나 쇼크 맞았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맞았지. 2015년에 중국 위에나 평가 절하 맞았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쇼크. 지금 9번 맞아요. 주식 투자하기 예, 너무 힘들에 비해서 요 반반 투자하면서 리밸런싱 하면 연간으로 수익이 마이너스 난 해가 4년인가 밖에 안 나고, 그것도 거의 연간으로 그냥 리밸런싱을 할 때가 마이너스 날 때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국내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연수익률 손실확률이 예. 굉장히 낮은 것 같네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에 그 3번 정도, 4번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죠. 정확하게 21년 동안 3번 났었는데요. 근데 그 또 4번이라고 제가 4번이라고 잠깐 왜 말씀드리냐면 제로로 약간 막은 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악의 해 3번 정도도 손실이 잘 안 나는 데다가 수익률은 한국 주식에 올인한 것만큼 나니까 이거를 자산 배분이라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주가 폭락했다, 폭등했다라는 뭐 이런 뉴스를 읽 때나 한번 해줘도 이게 짭짤한 성과도 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연평균 수익률이 한 7.5% 나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우리가 7, 8% 이상의 수익이, 고수익이 나는 시장인데도 왜 투자를 못하냐 하면 올해처럼 이렇게 빠지는 해에 너무 상처가 커서 못하는데 요 미국 국채라든가 한국 주식이라든가 또는 한국 아파트라든가 미국 주식 같은 이런 잘 맞는 짝을 좀 투자를 하고 리밸런싱하고 특히 저축한 돈을 가지고서 리밸런싱, 현금으로 리밸런싱 이렇게 하면 이건 불어나는 맛이죠. 그럼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가 잘 어울리는 쌍이라 했는데 요거는 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우린 위험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 자산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북한. 그렇죠. 이게 컨트리 리스크를 우리가 늘 지고 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뭐 꿈을 좀 꿨잖아요. 2016년 우리 저기 언제였나? 2016년 맞죠? 2016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저기 어디야? 북한이랑 뭐 회담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맞아. 예, 좀 우리나라는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 환율 되게 많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그 북한 컨트리 리스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리스크가 더 큰 리스크인데 수출 리스크. 이 수출이 플러스 40% 마이너스 3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1,000조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국 주식이랑 채권 합쳐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000조 원 잔액을 갖고 있어요. 지난해 연말 기준. 너무 큰 돈이야. 1년에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조금 안 되는데 그 2,000조 원의 절반, GDP의 절반에 달하는 투자 자산을 외국인이 한국에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어느 날 뉴스 보도가 났어요. 뭐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30% 났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뭐 회사채도 뭐 그러니까 디폴트 나는 회사채가 나왔다. 그러면 위에 본부장이 그러겠죠. 여기 한국에 우리 비중이 얼마가 되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뭐 예를 들어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3%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산의 3%. 근데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얼마지? 그 벤치마크죠. 2% 안 되는데요. 너 왜 그렇게 비중을 확대했어?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우리나라는 투자자들한테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컨트리 리스크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수출 비중이 경제에서 너무 크고 그 수출 따라 사실 또 너무 이렇게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도 했지만 수출 좀 좋아지고 뭐 경기 좀 좋아지면 이게 웬만한 업종이 다 좋아지니까. 이 웬만한 업종 다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되게 위험한데 미국 달러는 반대편에 있죠. 딱 정반대죠. 모든 면이 거의 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향적인 나라다. 그러면 저기는 내향적이고 여기는 좀 약간 직관적이고 막 그렇다면 저쪽은 또 사색적이고 네. 우리 MBTI로 제가 비유했는데 이런 것처럼 미국 국채는 세계 기축통화니까 안전한 그래서 불황에 강한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미래 성장 탄력도 좋고 뻗어나가는 면이 있다면 저기는 안정 취향적이고 이자 한번 지급 안 한 적도 없는 디폴트 난 적 없는 나라 뭐 이런 딱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니까 둘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도 반대로 가죠. 두 번째는 가격도 주가가 오를 땐 채권 투자해서 좀 재미가 없지만 반대로 주가 조정받을 때는 채권이 귀신같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워도 그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박사님 꼭 미국 국채 사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냥 MBS 사도 뭐 좋을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뭐 저기 미국 국채와 그 회사채를 함께 투자하는 미국 전체 채권 시장을 투자하는 펀드도 좋고 뭐 그런 펀드도 되게 많거든요. 중요한 건 아무튼 미국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는 눈을 그 금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2%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은 금리를 주는 채권, 뭐 그럼 모기지 채권, 그죠?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모기지 채권들 저는 투자를 꽤 하거든요. 그런 거 해도 되고 또 회사채를 좀 사도 좋지만 아무튼 달러의 채권을 투자하는 마인드는 좀 가지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되는 자산이라는 걸 이해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우상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앞으로도 계속된 성장을 좀 믿는다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렇죠. 투자할 때 핵심인데 네. 오늘 우리 김 작가님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제 질문을 제 독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박사님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 짝이 참 잘 맞는다는 이야기는 지난 10년 동안 맞았다. 제가 왜냐하면 2012년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았는데 앞으로도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가 잘 맞았다. 또는 지난 30년간 잘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맞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 국채는 기축통화로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이 정말 우상향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을 할 때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싼가. 근데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 우리가 뭐 2,500 예를 들어서 2,400 가면 저는 열심히 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평균에 비했을 때 아주 비싼 레벨에서 들어가서 투자해서 성공 거두기 되게 어렵지 않냐. 근데 지금 싼 레벨이다. 네. 이럴 때는 또 뭐 한 5년 정도는 참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쌀 때 사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던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혁신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그 격렬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라성 같은 회사들하고 붙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는 삼성 SDS가 또는 SK가 CATL이나 또는 파나소닉, BYD한테 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스마트폰 팔고 있는 삼성전자가 샤오미한테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반도체에서는 중국발 반도체 굴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중국한테 추월당한 것처럼 조선, 친환경 배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더 좋다는 전망이 있지만 그쪽에서 정말 우리가 경쟁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쭉 제가 이야기했던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 5년 안에는 한국이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은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상장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상장한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왜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나 상장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투자를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는 뭐 연 30조 이상씩 하는 거고 LG도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지. 거기다가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합병이 이제 유로가 안 된다 그래서 무산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의 경쟁력이 뭐 약하다는 사람은 뭐 본 적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스마트폰 뭐 물론 이제 신제품 봐야 되지만 아직도 그래도 어느 나라도 접는 폰 제대로 만드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이번에 뭐 2번 접는다는데 정말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 한번 시제품이라도 좀 한번 이렇게 나오면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은 아직까지는 안 죽었다. 근데 5년, 10년 뒤에도 그러냐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산 배분이든 또는 스위칭 전략을 하는 게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라는 게 5년에 한 2번 정도 또는 10년에 한 3번 정도는 죽었다 살았다 하니 자산 배분하자, 스위칭 하자라는 건데 5년이라면 충분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의
판단을 해볼 때 5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이 꺾이지 않고 5년 안에 미국 달러 표시 기축통화의 어떤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전략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근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10년 뒤는 그때 제가 다시 책을 쓰겠다. 근데 일단 5년, 10년만 놓고 보면 아직은 우리가 저물고 있다는 징후보다는 라이징 선 쪽에 아직은 더 가깝지 않냐.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는 가계부채 문제 한 가지 좀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먼 미래를 분명히 어둡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또 우리가 인식해서 열심히 바꿔 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는 나라라는 면에서 저는 아직은 긍정적인 그런 비유를 갖다 보니까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는 전제로 한국 주식, 부동산, 미국 주식, 국채를 넣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아파트랑 미국 주식이 짝이 잘 맞는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미지 뜨고 있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과 미국 S&P 500 지수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반대로 형성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짝이 잘 어울린다는 건데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계에 보통 자산의 한 70%, 80% 정도가 맞아요. 그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하락할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렇죠. 여기 하락할 걸 대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지금 이미지가 뜰 텐데 요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네. 그 가계 평균 부동산 보유 규모가 7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자들은 자기 집 말고 투자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70%고 대부분의 중산층은 전체 자산에서 70%가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30%는 이제 열심히 우리가 저축하고 다른 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부분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은행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은행 예금을 그렇게 많이 했냐면 일단 옛날에 대출 받으려면 은행이랑 주거래은행에 대한 필요도 좀 있었고 또 은행의 이자도 좋고 그러니까 저축해서 빚도 갚고 더 큰 집을 키워나가려는 목적으로 자산 배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현재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금리 인상해서 3번 인상해서 1.25 갖다 놨다 그러지만 뭐 특판 예금 이런 거 보면 조건도 엄청 크고 금액도 제한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예금 금리로 정말 앞으로 집도 키워나가고 또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들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라면 저라면 전체 자산의 70%가 아파트다라고 돼 있으면 20% 정도는 좀 미국 주식 사자. 미국 주식 정도는 20%는 사자. 그리고 나머지 10%는 채권도 좀 사고 그리고 요새 금값 좋잖아요. 또 금 같은 대체 자산. GLD는 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 스파이더. 이거 꼭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해외 나가라는 걸 권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달러 자산 투자의 일부로 금도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요새는 또 우리 그 금현물 ETF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사셔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이 해외 쪽에 되게 많은데 그 해외 쪽에 주식, 채권, 대체 자산들에 좀 투자를 해놓으면 금이 또 대신에 금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걸 MMF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CMA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무튼 핵심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시기들일 때 가장 힘이 됐던 자산은 미국 주식 혹은 뭐 미국 채권 혹은 금 쪽이 아니었냐.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부동산에 많은 엑스포저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해본 식구 특히 이렇게 부동산에 올인한 거에 비해 이게 또 성과가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그렇게 급등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했지만 요 차트가 좀 나올 텐데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있었던 한국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그 부진 국면에 여기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해 놓으면 그냥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고 저때 리밸런싱 했으면 되잖아요. 뭐냐면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놨던 걸 가지고 인출해서 평형을 좀 높여가든가 또 상급지 갔으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매력이 별로 없다라는 쪽에 이제 서서히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강보합 정도. 뭐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6% 날 거, 그러니까 명목 성장 6% 날 것 같아서 안 빠질 것 같긴 하지만 지난해 너무 급등해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면 굳이 여기서 안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달러 자산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데다가 조금 이 부동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조정 안 받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 내가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근데 조정을 받게 되면 물타기를 할 수 있잖아.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가지고. 결국 그 만약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또 특히나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예, 그 꼭 뭐 베팅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둘 다 사자. 그리고 은행 예금이 옛날처럼 매력 있는 그런 네. 투자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좀 저는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 네. 근데 뭐 꼭 난 은행 예금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라면 뭐 저는 그분들 마음까지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좀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 수단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과 뭐 분산 투자가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청자 받아들였을 때 좀 비슷한 의미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분산이라든가 뭐 자산 배분을 하는 것들을 할 시에는 어쨌든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집중 투자를 해서 굉장히 조금 박사님이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 오래 계셨으니까 거의 한 이제 29년 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배분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좀 마지막 경각심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외환위기 전에 뭐 경제연구소 다닐 때 있었던 일을 하나만 부끄럽지만 말하자면 둘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너무 그때 수익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94, 95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대세상승 때였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95년에 귀신같이 고점 찍고 97년 외환위기까지 2년 동안 이제 굴러 떨어지는데 그때 한참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우리 경제 그때도 OECD 가입한다 그러면서 성장한다 막 우리 선진국이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모은 돈으로 주식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친구랑 둘이 맞보증을 사서 돈을 지금 없어진 평화은행에서 가서 네. 둘이 맞보증으로 돈을 빌렸어요. 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다 짐작해 가시죠. 예,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같이 맞보증 섰던 친구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돈까지 갚았어요. 예, 여러분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박사님 왜 그렇게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어디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예, 그런 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나 자산 시장에서 내가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여기는 이게 정말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가 지나고 보면 좀 위험할 때가 왜냐면 수익이 나고 막 내가 성과를 너무너무 잘 거두고 자랑하고 싶을 때 인증하고 싶을 때가 지나고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라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우리 투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거든요. 좋을 땐 참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조차도 그때 뭐 세상에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그런 직원인이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죠. 20대 남자, 젊은 혈기방장한 남자가 또 종목 고르는 대로 또 오르고 그러니까 뭐가 정말 피터 린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을 때 올인했을 때가 결국 지나고 보면 투자에 큰 그 아픔을 주고 제가 정말 그래도 그때 외환위기 때 어떻게든 직장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다니면서 입값 깨물고 저축했으니까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제가 어려움이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저 역시 신용불량자의 길을 가면서 이런 커리어 패스 지금 29년 일을 여기 이쪽에 일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과거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이야기한 건 잘 될 때 좀 조심하는 쪽으로 보고 특히 너무 낙관이 팽배하고 주변 사람들 다들 돈 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산 배분으로 이제 스위칭할 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책도 쓰고 또 이렇게 잔소리도 조금 했습니다. 집중 투자의 가장 무서운 점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률을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됐을 때 내 다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저가 매수가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모든 돈을 거기다 털어 넣어버리고 잘못하는 경우는 또 마진콜도 당해버리니까 이게 그때 정말 좋은 가격일 때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의 그런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홍시훈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